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위험 자산에 꽤나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서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할 때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걱정까지 되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아더 헤이즈인데요. 오늘 오전 방송에 나오긴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경제적인 장기 전망이나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이분이 매크로를 보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성상현 부부장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장기 전망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투자가 따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을 좀 복습을 다시 해볼 텐데요. 트럼프발 유동성 확대로 올해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럼 작년에는 왜 안 좋았느냐? 달러의 유동성 위축 때문이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파티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이 늘었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 찍었습니다. 심지어 양적 긴축을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이 미국에서는 뭐 크게 늘어나질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다를 것이다. 공격적인 신용 팽창 정책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금이 지금까지도 들썩들썩한데요. 이유를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을 해버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깜짝 놀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이거 동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다, 일본이다, 유럽이다 금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정확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국채를 팔아대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만큼은 빨리 통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 수요처를 확보를 해야 됐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달러 유동성이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적으로는 올라왔느냐? 유동성은 떨어졌는데요. 이 한정된 유동성을 AI 쪽에 탁탁 꽂아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수로 보면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뭐 테슬라 요런 매그니피선트 7 몇 개 위주로만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른 게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것이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역시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사겠다?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 이런 거를 주식도 사는 것 같은데요. 뭐 공매수, 롱을 이렇게 잡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 G캐시도 좀 모아가고 있다.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인으로 따지면 비트마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오늘 그 주주총회 비트마인 했던 것 같긴 한데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의 10%를 한국인이 들고 있다는 거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인과 아드웨이즈는 레버리지에 크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좀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될 만큼 우리랑 다르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그냥 투자를 게임처럼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 그러니까 산업의 초기 선구자들은요, 뭐 능력 여부를 떠나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을 수백 개 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검증된 지갑에만 약 5,200만 달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팔아서 뭐 G캐시를 산다든지 에테나를 산다든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아드웨이즈를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제가 재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올까? 맨날 틀리는 것 같잖아요. 자, 비트맥스 그 한때 세계 1위 선물 거래소의 수수료, 배당, 그러니까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요. 배당이 20에서 30%가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내 재산이 100이라면요. 20에서 30은 비트맥스에서 꾸준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일스트롬이라는 사모펀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운용 보수, 워낙 유명 인플루언서니까 이제 위탁으로 맡기거든요. 요게 또 10%가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캐시카우, 뭐 계속 돈이 솟아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당연히 따라하거나 비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소개해드렸는데, 한정판 푸드 집업도 팔고 있고요. 이거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토시 그려진 옷도 팔고 있고, 이분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분을 볼 때요,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천재 친구가 있었습니다. 멘사 들어간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뭐 즐겁게 같이 놀거든요. 분명히 나랑 같이 놀았는데, 뭐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나 학교 시험을 보면 압도적인 성적을 냅니다. 40대 이상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의 수능이요. 언어 영역이 120점 만점이었고 제 기억에 90분을 줬을 거예요. 제가 언어를 못해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90분을 꽉 채워도 100점이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데 야, 이 친구는 30분 만에 풀고요. 110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얘랑 놀면 안 되겠구나. 나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사람은요, 그냥 어울리지도 말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엄청난 정말 돈을 많이 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재산이 없다면 이분처럼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이분의 말을 요약을 해보자면 아드 헤이즈는 유동성이 좋아진다 카더라. 그래서 올라간다라는데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위험 자산에 좋은 징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혹시 무브 지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채 채권의 공포 지수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거든요. 메릴 린치가 만든 뭐 옵션 버틸리티 이스티메이트에서 쉽게 말하면 채권의 공포 지수 올라갈수록 무서운 거고요. 떨어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 변동성이 4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꿈틀꿈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즉 무보 지수가 떨어지면 당연히 신용 창출이 용이해지고 채권의 공포가 떨어지니까 대출을 받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의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수준으로 떨어졌냐면요. 무보 지수가 21년도 10월 이후 최저치인 58까지 하락했다. 4년 하고도 한 3, 4개월 뒤의 수준, 정말 우리 즐거웠던 21년 10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대출하기가 수월해진다면, 개인들도 대출을 받지만요. 주로 기관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수월해진다면 당연히 유동성이 넘쳐날 것이고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안전한 것보다는 위험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높더라. 그럼 이제 무브 지수는 아까 보셨지만 최저치면요. 위험 자산이 최고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왜 이래? 그거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시를 해봤는데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고요. 까망이가 채권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포지수니까 올라갈수록 안 좋고요. 떨어질수록 좋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포지수가 21년도 이래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쭉쭉 떨어지는 뭐 거의 대체적으로 큰 흐름도 일치하고요. 작은 흐름도 일치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공포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까만색이 튈 때, 여기 볼록볼록 올라올 때 있죠. 떨어지더라도.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금씩은 떨어졌던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수준이 어느 수준이다? 21년도 10월 수준. 제가 이렇게 파랗게 선을 그어 보니까요. 정말 낮더라고요. 지금 돈을 빌리기가 용이해서 사실 위험자산이 파티를 벌여야 될 그런 수준인데 왜 그럼 아직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느냐? 아까 아더 헤이즈가 알려줬습니다. 양적 긴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은 오히려 유동성이 말라 있었고 그나마 있던 잔여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갔다? AI 주식들 매그니피센트 7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시 아더에이즈가 얘기했지만 금으로 이게 갔고요. 한국의 경우긴 하지만 국장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한데요. 생각보다 타이밍은 비슷한데 생각보다 지금 크립토 쪽으로 돈이 안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발목 수준의 유동성이지만 물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면 위험 자산 쪽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이미 주식 쪽에서는 저는 이 징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크립토 쪽은 10월 10일 대청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식 쪽은 이미 나오고 있다. 증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연준에서 RMP라고 해서 지금 꾸준히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대차 대조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끊길 쯤, 제가 볼 때는 한 4월쯤까지는 계속 돈을 집어넣을 거고요. 4월 이후로는 상황 봐서 조금 줄인다 하고 있거든요. 끊길 때쯤에는 아마도 스캇베센트의 재무부에서 단기 국채 돌려막기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일단 위험한 것부터 달려가는 성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올랐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조금 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거시적인 흐름은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생각보다 좀 시들합니다. 특히 국장에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인 거죠.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약 7% 정도 이번 주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흐름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전한 자산에서 위험한 자산으로 또는 위험한 것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자금이 회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주가는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물 들어오면 아직은 비트코인조차도 위험 자산이고 그 뒤에 이제 알트코인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지금 꿈틀꿈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에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500이나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뭐 오늘 새벽엔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 거시적인 트렌드로 본다면요.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선두주자 가장 큰 친구가 지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떨어진 이유를 이제 굳이 꼽자면 뭐 코인베이스가 그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랑 뭐 6에서 7% 정도 떨어졌던 게 아마 그 영향이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자, 주식 쪽은 이미 징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결국은 물량의 장사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러셀 2000이라고 미국의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 기록이 무려 이게 몇 년입니까? 한 36년 만에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10번 연속 상승이 나왔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록이기도 하고 또 하나 S&P 500을 11일 연속 이겼습니다. 이거는 어제 거라서 제가 9일 연속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10일 연속 상승도 놀라운 데다가 S&P 500을 10일 연속 이겼다는 겁니다. 즉 위험한 게 지금 더 오르고 있다. 월가는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지금 17년도 이래 최고 기록이고 더 긴 연승 기록을 찾으려면 이제 2008년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물이 들어온다고 귀신같이 판단한 월가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제도권 자산이니까 뭐 크립토처럼 마켓 메이커가 파산을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선. 그래서 이미 최고 위험의 저점 상황에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US 스몰 캡, 즉 러셀 지수 2000, 러셀 2000이 S&P 500을 지금 연속적으로 이겼던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어제 자료이기 때문에 9일,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9일 연속 이긴 기록 자체도요. 지금 뭐 2013년이나 2017년과 타이였는데 하나 올라왔죠. 오늘 새벽에요. 또 S&P 500을 이겼더라고요. 러셀 2000이. 10일 정도로 가면 저기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던 2008년도 으쌰으쌰했던 그때 수준과 이제 맞먹을 정도로 지금 작은 것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다.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오늘 새벽에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오르더라도 최근 트렌드를 보면요. 작은 것보다 덜 오르고 있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매일 아침에 이런 걸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크고 성장주, 라지고 그렇으니까 크고 성장인 빅테크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고요. 오르더라도 덜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작은데 가치주, 소외받았던 친구들,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밑에 저 밑에 있는 스토리지 뭐 주식이나 아니면 AI랑 협업을 하기 위한 뭐 바이오나 의료, 뭐 헬스, 반도체 이런 저 밑에 있는 작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크게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러셀 2000이 이렇게 뜨겁다고 하는데 제가 투자를 하진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한번 찾아보니까 와, 이거는 뭐 잡코인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주식들이 막 제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티커명은 NBY인데요. 노바베이 파마슈티컬스라는 이름도 어려운 눈꺼풀 치료제 주식이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 무려 2,400%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거 최근 뭐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죠. 야, 뭐 이게 작은 주식들이 난리를 치고 있구나. 그리고 반도체도 물론 어제 TSMC가 올라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AI가 올랐다고 하지만 큰 거보다는 작은 것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것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부품주가 막 더 많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AXTI라는 반도체 쪽의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다 러셀 2000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25년 저점 대비해서 역시 1000%가 넘게 올랐고 최근 들어서 흐름 보시더라도 한두 번 조정은 있지만 크게 치고 올라가고 지금 이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월가에서는 이미 냄새를 맡았구나. 다만 소형 알트라든지 중소형 주식이라든지 이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더 가지아를 외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주식들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미리 그것도 싸게 산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막 올랐을 때 더 가져가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종종 달렸던 것 같은데 너네 아직도 알트코인 하고 있냐? 뭐 이런 댓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비터랑 이더를 충분하게 채워놨다면 쌀 때 소액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최근에 뭐를 많이 열심히 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비트 이더를 안 채워놓고 알트에 올인을 하는 게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립토 쪽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는 제가 들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6년도 지금 뭐 한 보름밖에 되진 않았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게 더 많이 올랐고 중간 것이 중간이고 큰 게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맨 위에 주식 이렇게 까맣게 지금 분류를 나눠 놨는데요. 26년 이래 가장 높이 올라간 건 아이렌이라는 AI 쪽도 하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하는 그런 업체죠. 근데 굉장히 작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 들어서 4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거 중간 그룹, 위에서 두 번째 그룹이 시바이누나 도지. 도지가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고요. 시바이누가 조금 더 위에 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변동성을 감지할 능력이 없으면 뭐 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도 올랐다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은 더 앞선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위험할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었겠지만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게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라도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금 징조는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코인베이스 때문에 최근에 좀 뭐 들썩들썩한 건 있었지만요. 그래서 현재의 유동성은 발목 수준이겠지만 결국은 올해 유동성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소형의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험 자산, 뭐 지방 부동산이든 상승률이 꽤나 높은 시점이 저는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1년도 4월 근처에 알트코인을 사러 들어왔다든지, 21년도 10월 근처였다든지, 또는 24년도 3월,
뭐 1월, 2월, 3월 근처였다든지 25년도 1월 뭐 트럼프 당선 뭐 전후였다든지 또는 작년에 25년도 7월에 8월 뭐 이때쯤에 뭐 비트마인을 사셨다든지 뭐 이더리움을 사셨다든지 요럴 때 들어오면요. 이게 뭐냐면 기분이 좋을 때 타이밍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방으로 알트만 올인을 해서 가져가려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 이제 회복이 불가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은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때 그럴 때 소액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거둘 수 있는 내 수확량은요, 세 가지 정도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장의 방향을 판단할 줄 아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큰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갖췄는지, 남은 갖췄는데요. 나는 못 갖추고 막 팔고 싶고 뭐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 그렇게 믿는다면 오래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인내심을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